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 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미국발 이슈들이 대거 포진을 해 있습니다. 테이퍼링도 이제 확정 시기만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시점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로 인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샘플러스 박원재 전문위원님이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세워주시고 또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미래 산업들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와 함께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장 내일 장 함께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주식불패방의 박원재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아마 대체휴일 연휴로 댁에서 편안하게 시청들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사전에 녹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른 시간에 오늘 방송을 사전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이면 다시 시장에 맞닿아서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텐데 오늘 이 시간은 이제 휴일인 만큼 편안하게 내일부터 시작되는 시장과 또 하반기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불패방이 이제 방송을 가끔 공방도 하고 그래서 저희 방송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시겠습니다만 저희는 좀 흐름 이런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반기 투자 전략 어떻게 진행될까요?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오늘 저랑 같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먼저 그림 하나를 보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인데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휴일인 만큼 편안하게 한번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처럼 보이시나요? 이게 장기 시계열로 금리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뜬금없이 웬 하반기 투자 전략 얘기하면서 그림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상대 가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주가라는 것도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자산 가격의 기준이 되는 어떤 기준 가격 대비해서 싸다, 비싸다 이렇게 우리는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1980년이라는 이 분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굉장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국면이 있습니다. 이게 슈퍼사이클이에요. 이 국면에는 모든 게 오릅니다. 원자재 슈퍼사이클도 이때 들어오기도 하고 금리도 폭등을 하고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 끝나고 많은 국가들은 경제 재건을 위해서 자원을 투입하게 되죠. 자원을 투입하게 되니까 수요가 폭발하게 되고요. 그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는 전후 경제체제를 가다보면서 공급망과 수요 이렇게 이제 양분을 해서 이때 국제 무역도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는 전 세계가 그렇게 교역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별로 자급자족 이런 경제를 운영하다가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공급망이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미국이 되다 보니 미국으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수출을 하게 되죠. 미국이 수출을 하게 되니까 이제 미국은 결제 대금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달러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달러 기축통화, 세상의 중심은 미국.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전 세계에 재화를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뭘 주나요? 달러를 줍니다. 너무 좋죠. 그냥 종이에 돈 찍어서 수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때부터 미국은 언제나 쌍둥이 적자가 나옵니다. 무역 적자와 또 뭐가 있죠? 예.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이런 적자가 나도 걱정하지 않을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달러를 결제 수단으로 삼다 보니까 부족한 거를 연준해서 달러 찍어서 그냥 보충하면 됩니다. 그래서 겁없이 전후의 경제를 복구하면서 70년대에 석유 결제도 달러에 연동시키면서 모든 자원이 미국으로 가는, 그러면서 1, 2차 오일 파동을 겪으면서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고 모든 자원이 오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미국은 금리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수준. 지금 보시면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미국의 기준 금리가 연준의 기준 금리가 20%를 넘었다는 게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세상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좋았겠죠. 왜 그러냐면 은행에 예금만 해놔도 내 돈이 연 20%로 늘어나니까 자산을 늘리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자산을 늘리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황금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1980년 정점을 찍고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금리는 하락을 합니다. 40년을 하락을 해요. 자, 40년 동안 금리는 추세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금리는 제로 금리입니다. 0%에서 0.25%로 연준의 기준금리가 나와 있죠. 자, 이제 너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돌아왔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나요? 이 제로금리가 이제 올릴까봐 걱정을 하죠. 근데 한번 지난 흐름을 보시면은 이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 금리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금리라는 걸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는 정상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게 무서운 일은 아니다.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지금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거는 이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이제 유동성,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회수하게 되니까 이 회수하는 걸 시장은 걱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성격을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의 성격은 시장 자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책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요. 왜 그러냐면 시장은 작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인해서 시장의 가격 기능이 상실했습니다. 보통 시장이 가격 기능을 상실하면 정부가 나서서 정책을 세우는데 그게 전 세계의 공이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통화를 주관하는 연준에서 금리 정책을 셉니다. 그게 제로금리예요. 작년에 제로금리를 이렇게 급격히 떨어뜨리는 걸 보이실 겁니다. 이게 2.5%에서 제로금리로 떨어뜨립니다. 이때도 제로금리였죠.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죠? 예, 금융위기. 자,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금융위기로 인해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제로금리를 만들어 놨다가 굉장히 긴 시간 이후에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 2.5%까지 금리를 정상화시켜 놨더니 또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제로금리로 만들어 놨어요. 이때 정상화시키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2008년에 제로금리를 만들어 놓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2015년입니다. 이 함의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금융위기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금리를 정상화시키기까지 6년이 걸렸는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자 그 제로금리를 만들고 우리는 지금 테이퍼링이라는 커다란 걱정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고민하는 거 몇 가지를 제가 적어드릴게요. 지금 시장 8월 달에 시장이 고민하는 고민. 왜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가? 아마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의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엔 2가지였어요. 처음엔 긴축할까 봐. 이게 테이퍼링입니다. 긴축이라는 건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죠. 긴축 이전에 뭔 일이 있을까를 정리를 해보면 처음엔 지금은 양적 완화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돈을 시장에 풀고 있어요. 월 1,200억 불씩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시장에 돈을 푸는데 이거를 줄이는 게 먼저 돼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테이퍼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테이퍼링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 테이퍼링을 언제 할까를 논의하는 게 시장에서 걱정하는 첫 번째입니다. 테이퍼링이라는 건 이 1,200억 불씩 매입하는 규모를 줄이는 거. 테이퍼라는 게 좀 가늘게 하다, 줄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선 이걸 걱정하는데 자, 긴축하고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한번 보세요. 이 테이퍼링조차도 바로 실시를 못하고 언제 할지 논의하는데 다음에 FOMC 회의에서 한 달에 다시 고민해 보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9월 22일이 되겠죠. 다음 FOMC가. 그럼 9월 22일에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테이퍼링을 고민해 보겠다는 게 연준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긴축이라는 건 금리를 올리는 거. 이게 긴축의 출발인데 이때 6년이 걸렸죠. 긴축이 될까요? 한번 시장에서 걱정하는 걸 천천히 고민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말이 되는가? 긴축은 멀었습니다. 금리 올리는 건 굉장히 먼 훗날이에요.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노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핑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핑계다.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뭘 긴장하느냐 하면 피크아웃을 고민합니다. 피크아웃. 피크아웃이 뭐죠? 정점. 경기가 2, 4분기가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어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시장이 지금 전혀 반응을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시장은 지금 2, 4분기 실적이 꼭지인 거 아니야? 더는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성장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지금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는 거에 결정적인 불을 붙인 게 델타 변이에요.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하반기 경기 전망에 대해서 좀 수정을 가합니다. 하반기까지 계속 수요가 강할 줄 알고 리오프닝, 그러니까 백신을 투여하고 그러면 가을부터는 우리가 경제 재개가 원활히 되겠다는 기대에 대해서 조금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3월처럼 셧다운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봉쇄 경제를 하고 바깥에 못 나가게 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온갖 이슈와 뉴스가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8월 들어서 변동이 큽니다. 낙폭이 나오면 꽤 괜찮은 종목인데도 5% 이상 낙폭이 나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주가가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피크아웃이 되려면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 이제 꺾이는 거, 이걸 피크아웃이라고 보는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다음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의 GDP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미국의 GDP는 보시면은 꾸준히 우상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우상향을 해요. GDP라는 거는 한 나라의 국내 총생산, 부가가치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차트를 잘 보세요. 드문드문 요 회색 바가 그려진 곳이 침체 국면입니다. 과거는 좀 머니까 말고 90년도 중간중간 이렇게 침체가 있었지만 침체의 그래프가 그렇게 깊지가 않죠. 그리고 바로 회복을 위해서 정책이 나왔습니다. 가까이는 90년대에 한번 침체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오랜 기간 성장을 하고요. 2000년대에 그 9.11 테러, 이때가 아주 미국 경제는 심각했죠. 그 위에도 굉장히 오랜 동안 골디락스 성장을 합니다. 굉장히 깊은 골을 파인 이때가 금융위기입니다. 차트로 봐도 GDP가 역성장을 했죠. GDP가 역성장을 하게 되면은 정책 당국자는 이걸 벌충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정책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양적 완화라는 전에 없던 정책을 펼쳤죠. 그랬더니 GDP 성장률 그래프가 말도 안 되는 그래프로 올라갔습니다. 이 흐름을 잘 보세요. 흐름을. 그리고 코로나 작년 3월에. 이 코로나라는 거는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사건입니다. 세상을 멈췄어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GDP가 가장 많이 꺾인 걸 보실 수 있어요. 가장 많이 꺾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꺾인 걸 갖고도 3조 5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성장 그래프를 올려놨는데, 이렇게 꺾인 그래프를 벌충하려면 얼마나 강한 정책이 필요할까요? 마찬가지로 이 긴 시간 동안 3.5억 달러를 투자했던 거를 아주 짧은 시간에 똑같은 금액을 투여했죠. 그리고 그 돈이 아직도 시장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루하게 휴일날 뭐 딱 그림 2장 갖고 긴 얘기를 하느냐? 결론이 뭐냐? 주식 투자는요, 가격을 쫓는 게 아닙니다.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보시면 미국 정부는 지금 이 GDP 곡선을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쓰고 있죠. 통화 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양적 완화를 해놨고요. 그 돈이 시장에 그대로 있죠. 두 번째는 연준이 할 일은 끝났고 이제는 정부가 강력한 재정 정책을 쓸 겁니다. 말씀드린 쌍둥이 적자,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통해서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인프라 투자. 그런데 인프라 투자를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가 지금 아직 안 나오기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변동성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시장을 벗어나려면 어떤 트리거가 필요할까요? 예. 인프라 투자안이 통과돼야 됩니다. 이게 언제 될까요? 의회는
9월 10일 날 다시 열립니다. 이때부터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시장은 다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이 박스를 뚫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럼 하반기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느냐? 두 가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두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느냐면 하반기의 방향을 좀 정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을 가격을 결정짓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일 보는 뉴스, 이슈, 이거는 수급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로도 주가를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급적이면 시장을 볼 때 주요 변수를 가지고 시장을 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를 보면 이 주요 변수 4가지를 보면 됩니다. 첫째는 통화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장에 돈이 넘치는가,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가,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가가 주가를 결정짓는데 가장 큰 변수예요. 지금은 어떻다 그랬죠? 모두의 테이퍼링, 긴축을 우려하지만 여전히 통화량이 시장에 남아있죠. 그것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가장 강력한 통화 정책이 발현되어 있죠. 연준의 자산이 7조 4천억 불입니다. 이 돈이 그대로 지금 시장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통화. 두 번째는 금리. 금리는 지금 제로금리입니다. 제로금리예요. 그러면 주가와 금리를 비교해 봤을 때 상대 가격 결정이라 그랬죠? 금리가 제로금리인데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죠? 금리가 10%면 주식할 일이 있나요? 예, 금리가 10%면 주식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은행에 예금 넣으면 돼요. 이 금리가 제로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되는 환경이라면 이보다 투자하기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실적입니다. 이 실적이 이제 살짝 노이즈를 갖고 우려를 표하는 게 피크아웃이에요. 이게 피크아웃입니다. 그런데 피크아웃인지를 냉정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피크아웃인데 쇼티지가 나나요? 아직도 쇼티지 해결이 안 됐죠. 예, 주택이 부족해서 주택가격 계속 오르지요. 건설 현장 가보십시오. 철근 구하지 못해서 난립니다.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가 해결됐나요? 그럼 이러한 수요들은 다 펜트업이 돼서 이연 수요로 넘어갑니다. 수요가 죽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발표해야 되는 지표를 보십시오. CPI, PPI, PMI 모든 지표가 과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수요가 죽였다는 지표가 안 나와요. 고용이 아직 회복이 안 돼 있죠. 이제 고용이 회복되면 마지막 퍼즐을 꿰는 겁니다. 근데 고용은 아마 아직까지는 이제 일부 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 직장에 나가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데 그 보조금이 다 끊어지죠. 9월 되면 결국 직장을 나갈 겁니다. 그러면 고용이 늘어나고 기업이 투자를 하고 결국은 기업이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서 공급을 늘리고 그럼 고용을 늘리고 고용이 늘리면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인컴이 늘어나죠. 이게 다시 수요가 늘어나고 기업은 다시 고용을 늘리고 선순환에 들 수 있는 구조로 하반기부터 간다는 얘기입니다. 단 기저효과가 있어요. 2, 4분기는 전년도 대비해서 성장률을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2, 4분기에 기업들 실적 발표 나는 거 보면은 뭐 기본이 50%입니다. 기본이 50% 이상 업이에요. 작년 2월 달이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3분기부터 가면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봐왔던 성장을 하면 됩니다. 요새 성장 얼마 가나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예요. GDP 발표를 하는데 올해 GDP가 8%를 예상했다가 6.5%라 그래서 쇼크라랍니다. 쇼크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충격을 먹어서 GDP가 마이너스로 갔는데 그거 회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거 벌충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재정 정책을 펼칠 겁니다. 돈을 계속 쏟아붓는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환율입니다. 환율은 좀 고민이에요. 이 환율은 사실은 달러 인덱스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좀 강세죠. 원래 달러 인덱스는 이제 뭐 100 중심으로 갔다가 이 100은 깨진 지 오래고 이제 계속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약세로 가다가 88까지 갔다가 요새 92까지 왔으니까 이 88에서 92까지 올라온 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머징 통화들이 대체적으로 약세인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위엔화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엔화가 최근에 약세로 가죠. 그러니까 원화도 같이 약세로 가는데 1150원이 트리거예요. 1150원을 넘나들고 있죠. 네 가지 변수 중에서 환율 조금 신경 쓰이는 정도고 투자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 있게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투자 환경이 작년에는 워낙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거나 갖고 기다리면 다 올라갔는데 올해는 투자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타겟팅하지 않으면 움직이는 거 보고 따라가면은 고점에 물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찾아내서 특히 지금 실적 발표 중에서 이게 시장 정체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실적이 발표되고 호실적이 발표됐는데 주가에 반영이 안 돼요. 지금이 그런 구간입니다. 2, 4분기 실적이 굉장히 놀랍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요. 왜? 피크아웃. 근데 3, 4분기부터 아마 가을부터 이거 피크아웃 아닌데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튑니다. 갑자기 튀어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가가 정체되어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바구니에 담을 보석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급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움직이면 빠르게. 주가는 항상 그래서 바닥이 깁니다. 이 바닥이 긴 구간 동안에 내가 나의 투자 포인트를 정확히 잡고 이 긴 바닥 구간에 내 포트에 보석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움직이면 짧은 시간에 상승을 합니다. 이거 움직이는 거 보고 따라가겠다고요? 힘듭니다. 이건 모멘텀 플레이인데 이걸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평소에 투자할 만한 종목을 선별을 해놔서 횡보 구간에 포트에 담아내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올라갈 때 충분한 목표 가격에서 이익 실현하는 사이클을 반복하는 게 내 계좌를 불리는 방법입니다. 항상 이 사이클을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연준의 이제 지금 시장이 정책이 지배하는 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연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연준은 굉장히 고급 브레인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에요. 엉터리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해관계가 모여있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고용시장, GDP까지
정책 목표로 다 담고 있어요. 원래 연준의 본질적인 목표는 물가 안정만 다루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 연준은 원래 물가 상승만 고민하면 됐는데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고용 안정까지 아예 명문화되어 있어요. 연준은 고용 안정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의미인 금융시장 안정을 책임을 져줘야 돼요. 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뀔까요? 전통적으로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건 나중에 들어온 사족 같은 건데 지금은 정책의 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서 고용 안전이 1순위입니다. 지금. 이걸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경기 회복이 안 되는 거고 경기 회복이 안 되면 이런 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고용 안정입니다. 그래서 실업률 통계나 고용 통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안 되면 금리 인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 못 합니다. 경기가 회복도 안 됐는데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래프 봤죠? 장기 GDP 곡선. 그게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공황입니다. 연준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방치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투자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기만 하면 겁나서 팔아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그림을 보십시오. 연준은 이 목표를 이루어야 되고 이 목표를 위해서는 충분히 재정, 금융 지원을 해야 됩니다. 테이퍼링과 긴축은 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와 디플레가 언론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죠. 인플레입니까? 디플레입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연준에서 고민하는 게 인플레를 고민합니까? 디플레를 고민합니까? 한번 참반을 해보세요. 우리는 연준은 인플레와 싸운다고 여태까지 배웠어요. 그런데 연준은 지금 디플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좀 올라야 돼요. 지금 제가 방송하는 이 시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1.18%입니다. 자, 10년물 금리가 1.18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이 1,000억이 있습니다. 그 1,000억이 있는 사람이 10년 동안 매년 난 1.18%만 받으면 채권 살 거야. 그런 돈이 형성돼서 몰린 게 지금 미 10년물 채권 금리가 1.18입니다. 이거 끔찍한 얘기입니다. 1.18보다 높은 투자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절망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이게 그러면 진실일까요? 10년물 금리 1.18%가 지금의 경제 현상을 나타내는 진실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가짜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금리는 가짜다. 왜 가짜냐?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연준이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내놨는데 그게 스탠딩 레포라는 게 있습니다. 스탠딩 레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테이퍼링을 하기 위해서 자꾸 시장이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 긴축을 한다 그러니까 채권 참여자가 장기채를 안 살라 그러겠죠. 자꾸 10년이 기니까 단기채는 사고 장기채를 안 살라 그러니까 시장에 입찰이 안 붙어요. 연준에서 고민하지 말고 응찰해라. 내가 너희들이 유동성 문제 생기면 너희 채권을 내가 다 사줄게. 그게 스탠딩 레포입니다. 그러면 단기 금리가 0.29, 장기 금리가 1.1이면 내가 이 장기물을 사서 내가 문제 생기면 여기에 팔면 되잖아요. 환금에 문제가 없다. 지금은 채권 시장이 연준의 이 정책 발표로 인해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몰려 있기 때문에
채권이 강해진 겁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채권 발행을 못 합니다. 자,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들어오니까 채권이 비이성적으로 강세를 띠는 게 지금의 금리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을 한번 돌려보면 연초에 경기 민감주가 쫙 갈 때 금리가 1.1에서 1.7까지 가면서 난리 났었죠. 기억하시나요? 아마 다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어제 일어난 일 기억 못 해요. 그때는 심각했는데 지난 시간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지금 1.1입니다. 한 바퀴 돌았어요. 시장은 많이 달라졌죠. 이때 뭐가 갔죠? 경기 민감주가 갔죠. 포스코 날라다니고, 그죠? 건설 날라다니고. 갑자기 떨어지니까 뭐가 가죠? 기술주가 가죠. 그 움직이지 않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덜투덜 됐는데 갑니다. 왜 그러죠?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성장주가 유리해지고, 그래서 성장주가 가는데, 그럼 구조적으로 이게 치고 갈까요?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연휴를 마치고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다음 스테이지는 뭘까요? 우리는 성장주를 투자해야 될까요? 가치주를 투자해야 될까요? 그 모든 게 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모든 자산 가격의 기준은 금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금리에 대한 이해 없이는 주식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어렵죠? 주식 투자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가격 보고 내가 눈앞에 호가창 보고 훅 날아갈 것 같으니까 따라잡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아예 아닌가 보다 하고 나오고 이렇게 반복해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시장의 흐름을 보고 큰 돈의 움직임을 따라잡는 거고 어떤 산업이 시장의 대중의 지지를 받아서 돈을 끌어 모아서 지금까지 없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을 만들 것인가. 거기에 포커싱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그래서 대단히 집단지성이 작용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걸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갈라내면 안 돼요. 고민 많이 해야 되고 방향 잡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연준과 미 행정부의 부양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가치주를 할까 성장주를 할까 고민을 하는데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금리의 기준으로 보면 금리가 낮을 때는 기술주가 유리하고 금리가 높으면 경기 민감주가 유리한데 그러면 금리가 오를까요 내릴까요부터 한번 정의를 해봐야겠죠. 시청자 여러분, 금리가 오를까요? 금리는 떨어질까요? 현재 시점에서 나와 있는 1.18의 금리는 사실일까요? 이 금리가 이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미국의 지금 잠재 성장률이 2%입니다. 금리는요, 이론 금리는 뭐죠? 성장률에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게 금리입니다. 이게 이론 금리예요. 그러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0이고 CPI가 3.5 수준 나왔죠. 현재의 이론 금리는 5%가 넘습니다. 언제까지 1.18 금리가 유지될까요? 금리는 오른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게 오르는데 어떻게 금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다 오르잖아요. 마트 한번 가보십시오. 식음료들 다 오르죠. 안 오르는 게 있나요? 그런데 금리가 안 오를까요?
그럼 우리는 뭘 투자해야 될까요? 피크아웃이라서 경기민감주는 끝났나요?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 의외로 투자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실적 한번 보십시오. 대단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뭐 5% 10% 늘어난 게 아니에요. 50% 100% 늘어난 종목이 부지기수로 있는데 지금 주가의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어쩌면 엄청난 보석들이 길바닥에 지금 흩어져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안 오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투자자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빨리 나를 알아봐 달라고. 어떤 종목이 그런 종목일까요? 8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서칭해서 9월 이후에 정착이 출발될 때 올라타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또 움직일 때 구경만 하는 방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는 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가 있어요. 주식시장은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아까 GDP 곡선에서 보여드렸죠. 성장이 없으면 자본주의는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자본주의는 없어요.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계속 성장을 해왔고 성장이 멈춘다는 건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유지가 안 돼요. 성장이 멈추면. 고용이 안 되고 고용이 안 되면 수요가 없고 그럼 기업 활동이 안 되고 기업 활동이 안 되는데 무슨 주식시장이 있을 수 있나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장에 대한 굉장히 가치를 밸류업 해줘야 되고 다행히 지금 2020년대에는 성장 섹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성장 섹터.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뭐 세 가지만 적었습니다만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2차 전지는 작년 제가 방송 나왔을 때부터 구조적 성장에 대해서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걸 다 바꾸잖아요. 1920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탈 것이 바뀌죠. 이러면서 세상의 모든 질서를 바꾸면서 자동차 산업이 출발을 했어요. 이제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이어왔던 내연기관이 전부 전기수소차로 바뀌죠. 즉 자율주행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또 다른 혁명이 출발되고 있어요. 에너지원이 화석연료에서 전기에너지로 바뀌죠. 이런 변화의 앞단에 움직이는 산업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2차 전지 산업은 계속 노이즈가 있겠지만 의심받고 또 확인하고 의심받고 또 확인하고를 반복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는 결국 캐즘을 넘어서는 그래서 충분히 주류 산업이 될 때까지는 계속 봐야 되는 섹터일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엔터 산업이 있는데 엔터 산업은 이런 관점으로 한번 봐야 돼요. 세상은 이제 4차 산업이 넘어서면서 전부 노동 시간이 줄어듭니다. 사람이 일할 데가 없어요. 전부 자동화로 대체가 됩니다. 테슬라 공장 가보십시오. 사람이 없어요. 로봇팔만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노동 시간이 급격히 감소가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하고 보낼까요? 여가 시간을 보내는데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터 산업이 단순한 그냥 오락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반드시 보내야 되는 시간을 책임져 줘야 되는 산업. 이게 확장되면 뭐죠? 메타버스. 이렇게 가는 거죠.
아직까지는 컨텐츠나 뭐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으로만 관심을 갖는데 아마 컨텐츠 이런 것들이 보강되면서 엄청나게 큰 시장으로 바뀔 겁니다. 이런 거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투자자는 항상 바빠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준비한 만큼 갖고 가요. 나는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다른 투자자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을 획득할 확률이 떨어지겠죠. 우주항공도 새로 시작하는 섹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지경이 이제 지표면 땅이라는 공간에서 우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넷이 지상의 망을 통해서 확장하는 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겠죠. 우주로 쏴버리는 겁니다. 위성을. 그렇게 해서 글로벌리로 그냥 인터넷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돼야 자율주행이 됩니다. 자율주행은 지상의 5G, 6G로 이렇게 망을 촘촘히 깔아서 불가능합니다. 음영제약이 나와요. 결국 우주로 위성을 발사해서 위성에서 지상으로 내릴 쏘는 인터넷. 우주항공은 이제 그러한 차원으로 접근이 될 겁니다. 다행히 국내에는 이런 산업들이 다 기초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할 일이 많습니다. 투자자가 할 일이 많고요. 오늘은 뭐 휴일이라서 제가 이제 화두 정도를 던지면서 시장의 흐름, 연휴 끝나고 내일부터 이제 시장이 재개되면 또 여전히 박스권으로 가겠지만 이 박스권은 깨집니다. 언젠가 꺼지는 이 박스권 뚫었을 때 시장은 어떤 흐름을 갈지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단초적인 생각의 확장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장 내일장 1시간 동안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박원재 전문위원님이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도움 많이 되셔서 앞으로도 박원재 전문위원님과 함께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좀 더 궁금한 점이 남아 있어서 박원재 위원님께 궁금한 점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문의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